질문 있으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팟캐스트도 많이 듣고 있는 애청자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암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의 주신 거랑 반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저는 생애 의욕이 너무 있으신 분들이 죽음 앞에서 좌절되는 분들이랑 매번 이제 살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죽음 가까이 있는 적도 없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맨날 들어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응원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오는 좀 저의 힘듦도 있고 사실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계신 분, 얼마 전에도 저 아는 지인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의 문턱에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그분은 누가 보더라도 진짜 나름대로 잘 살아오셨고 연배가 저하고 별 큰 차이가 안 나는 분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죽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이뤘고 또 앞으로 얼마든지 10년, 20년, 30년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떠난다는 거 너무 억울하다고, 제발 더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분한테 그분을 돌보는 분이 그분에게 있어서 당신이 죽는 건 억울해하지 말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더 멋진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에휴 그만 살아요. 그만큼 하면 당신 충분히 당신 복 다 썼어요. 억울해하지 말고 그냥 괜찮다 생각하고 지금 앞으로 남은 게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는 그동안 즐거운 끝, 고생 시작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죽을게요. 이렇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럴 때 그분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이분의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는 생각 자체는 그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살아남는 또는 옆에서 그분을 돌봐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분이 죽어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내가 보기 너무 힘드니까 저를 위해서 내 마음 편하자고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세요 라는 건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럴 때 그분하고 같이 가시고 싶으세요? 그분은 그분의 여정을 떠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가 혹시 상당히 잔인하게 이 사람이 죽는 건 이 사람 일이고 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부분에서 괴로워할 거냐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아까 이분이 로맨티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로맨티스트와 트러스트가 일치하면 그분은 나는 내 의사로서 이분을 살리려고 또는 이분의 병이 나아지는데 최선을 다했고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은 이제는 삶의 여정이 끝나고 죽음의 여정을 가는 이분의 삶이 그렇구나라고 내가 있는 대로 받아들일 거냐.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죽음의 여정을 가면 안 돼,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될 때는 이분은 자신의 역할이 이 환자의 삶에 있어서 조력자의 역할이 아니라 마치 이 환자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절대자의 역할로 착각하는 심리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더 있다는 거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가 신이 됐다는 착각을 하지 마. 제가 좋아하는 이 닥터 하우스에 보면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서로 경계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닥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죽으면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재밌게 닥터하우스가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닥터하우스는 환자가 다른 의사들이 이 환자가 아프다고 하고 병에 걸렸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그 환자의 병이 뭔지를 진단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닥터하우스 드라마 속에서 닥터하우스가 하는 건 감별 진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학적 용어로 심리학적인 표현을 하면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는 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폐암입니다, 이 사람이 위암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하면 돼요. 치료라는 거 거기에 맞는 약을 쓰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고. 그런데 가장 의사가 돌아버리는 일은 그 아프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병인지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닥터하우스는 아주 놀라운 재능을 발휘해요. 그럴 때 문제가 뭔지를, 병이 뭔지를 진단해내요. 그러면 그 병에 맞는 약을 써요. 그럼 모든 환자를 진단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닥터하우스는 아니지. 그 병이 뭔지를 알 수 있지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병도 있어. 그럴 때는 죽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환자가 죽었는데, 심지어는 죽은 경우라도 닥터하우스가 아주 열을 벌면서 끝까지 그 환자의 병이 뭔지를 알아내려고 해요. 왜? 적어도 의사의 역할은 그 병이 뭔지를 알고 본인이 살릴 수 있는 환자였다면 그 병을 맞는 약을 쓸 거고, 본인이 살릴 수 없는 환자는 그 병에 대한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치료약도 없다든지, 또 현대과학으로서 의학 수준으로서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한계를 받아들여요. 그것이 이제 의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이지, 모든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런 무식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암을 치료하는 의사분하고 암 환자의 심리에 대한 연구를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저기 국립암센터에서. 근데 거기에서 그 의사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처음에 저한테 찾아오셨을 때 본인이 암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이 암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암 환자에서 암 진단을 딱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개월을 정해준다거나. 몇 개월을 정해준다든가, 당신은 암 4기로서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정해주는 의사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요. 일단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연구를 할 때는 암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환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하세요? 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당신 참 재수없습니다, 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안 하겠죠? 뭐라고 하면, 본인이 암 환자면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덜 억울할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내가 나한테 암세포를 심은 것도 아닌데. 모든 의료진이 결코 하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의료진이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너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재밌게도 제가 그 인터뷰를 했을 때 딱 찾아낸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보고 저도 놀랐어요. 의사나 의료진이 환자한테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모든 의료진이 암 진단을 하고 나서 환자한테 던졌을 때 이제 환자가 어떤 마음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의사분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그래서 뭐 수술 날짜 잡아가지고 수술을 끝나면 대부분 환자들은 수술이 잘 끝나고 암세포를 잘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암 치료가 시작이 되고, 암에서 살아났다는 걸 알려면 최소한 5년 정도의 경과를 봐야 되고, 그 경과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암 환자의 마음먹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허걱, 그러면 그거는 누가 치료를 하는 건가요? 그럴 때 이제 의사와 환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치료를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가 자기 병을, 자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환자가 자기 병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각 분들이 자기 암에 걸린 거는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내가 당한 구박을 생각하고 내 상사가 내가 이랬는데 내가 결국에 암에 걸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걸 이제 설상가상의 심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면 무슨 약을 먹으면 또는 얼마의 돈을 쓰면 제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치 명품 가방 하나 들면 내가 아주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그런 심리로 암치료를 접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 산삼도 찾고 영지버섯도 찾고 그걸 찾아서 먼 길을 떠나시기도 하고요. 그동안 제가 속세에 너무 많은 먼지를 짚었으니까 이제 요양센터에 들어가면 제가 낫겠죠,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 치료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대체의학을 찾아서 대체 치료를 찾아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암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암이라는 병을 받아들일 것인가, 환자가 느끼는 그 혼란과 고통을 의료진도 똑같이 느낀다라는 것을 조금 인간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걸 매일같이 겪으면 우리가 나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거기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상담 중에서 막 울다가 박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박사님한테 다 했어요. 볼 때 저는 괜찮아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더 오세요. 저는 당신이 가지는 그 감정의 쓰레기통이에요. 암 환자 치료하시는 분은 그 암세포 쓰레기통인 거예요. 그거를 나의 역할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하는 게 저희 전문 역할이거든요. 그걸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충분히 자기가 나름대로 보호나 치료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아마 로맨티스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기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더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휴머니스트나 아이디얼리스트나 에이전트 분한테는 이 조언을 드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스피치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늘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면을 하는 일을 하면은 평상시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요. 저는 아이가 4학년인데 네. 아이들 다른 애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네. 제 아이한테 그렇게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그래요. 요리사가 집에 가서 요리하는 경우가 없어요, 잘. 그래서 혹시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네. 그런 스트레스나 네.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네. 어떤 비법이 있으실까요? 비법이라기보다는 저만의 그 방법은요, 그건 제가 아이디얼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성향이 뭔 것 같으세요? 저도 아이디얼리스트인가요? 아이디얼리스트인 것 같으세요? 아이디얼리스트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충족하는 기회를 삼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훨씬 없어요. 저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요. 그리고 매 상담을 저 나름대로 리뷰를 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면서, 그럴 때 그 당시에 제가 가진 스트레스는 제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리액션을 했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걸 연상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마치 한편의 퀴즈를 푼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 상황은 스트레스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컬렉트를 해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은 마치 성과처럼 받아들일 때는 아주 뿌듯한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는 동안에 느끼는 스트레스는 그거를 마치 나의 성취의 기록 또는 성공 사례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저는 제가 상담한 거를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같이 리뷰를 하고 분석을 하고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나면 제가
상당한 에너지를 얻는 경험이 됩니다. 이럴 때 강의하고 에너지도 얻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예, 일석이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스피치를 하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또 가르칠 때마다 그 선생님의 교육을 받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탐색을 하고 그 아이에 맞는 어떤 스피치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그걸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선생님의 진짜 에너지가 더 생긴다는 걸 느끼게 되면요, 더 이상 그것이 무작정 내가 끌려가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한테 끊임없이 마치 건강을 캐듯이 뭔가 나한테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일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훨씬 더 힘들지 않습니다. 일은 안 힘든데 네. 그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저도 모르게 제 아이한테 집에 가서 하게 되는 그건 없어요. 아, 그럴 때는요, 자식이라도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가르치는 학생으로 항상 대하세요. 예,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게 아니거든요. 예,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 네. 너무나 재밌고 유익하게 그리고 공감 가는 심리 상담을 해주신 황상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